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영국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말입니다. 유명 인사들은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고백하면서 입담을 풉니다. 오랜 무명생활, 힘겨운 생활고, 재능에 대한 회의 같은 레퍼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들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고통과 노력에 시청자들은 감동하지요. 그 사람 알고 보니 고생 많이 했더라 라고요. 외아들을 잃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붓다를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슬픔을 치유할 약을 만들어주겠다. 다만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 씨를 얻어와야 한다. 그 여인은 동네의 모든 집을 돌아다닌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어느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 어느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힘든 시기는 없었나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이 별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들과 같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잊지 말고 간절하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 무명생활과 재능에 대한 회의와 생활고로 고생했다는 고백을 활짝 웃으며 하게 될 그날을 말입니다. 365공 비타민,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 끔찍한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의미요법이라는 로고 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이 로고 테라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어서 정신요법 3가지 학파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실려있는 빅터 프랭클이 직접 경험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그들이 수용소 안에서 극한의 환경에 처했으면서도 어떻게 그 환경을 버텨나갔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빅터 프랭클의 괴로움을 들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겪는 괴로움들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면요, 오늘은요, 그들이 수용소 안에서 누렸던 즐거움에 대해 들으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즐거움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막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환경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한한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도 우리는 어디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마 적지 않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도 감사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일이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 예로 아우슈비츠에서 다카우에 있는 한 수용소로 갈 때 체험했던 일을 이야기해보겠다. 당시 우리를 태운 기차가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로 가게 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뉴브 강에 걸쳐있는 다리가 점점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긴장했다. 여행에 경험이 있는 친구로부터
마우트 하우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뉴브 강을 건너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기차가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냥 다카우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차 안에서 벌어졌던 기쁨의 춤잔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그동안 기차 안이 너무 좁아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앉을 수가 없었다. 몇몇 사람들이 사람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은 집단에 교대로 앉아있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내내 서 있어야만 했다. 우리가 수용 인원이 2,500명밖에 안 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주요 뉴스는 그곳에는 살인용 오븐도 화장터도 가스실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곧 몰골이 나약하게 변한 사람도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갈 염려가 없다는 것을 뜻했다. 아우슈비츠로 돌려보내기 위한 환자 수송차가 올 때까지 적어도 그때까지는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했다. 우리는 아우슈비츠와는 달리 굴뚝이 없는 그 수용소로 가능한 한 빨리 뛰어들어갔다. 그 후 몇 시간 동안을 아주 힘들게 보내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웃으면서 연신 농담을 주고받았다. 도착 후 인원 점검을 하면서 한 사람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진 사람을 찾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는 막사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곤에 지친 나머지 그만 잠에 골아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점호는 기합 행렬로 바뀌었다. 오랜 여행의 긴장도 풀지 못한 채 우리들은 밤을 꼬박 새워 이튿날 아침 늦게까지 꽁꽁 얼어붙은 채로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행복했다. 이 수용소에는 굴뚝이 없고 또 아우슈비츠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한 무리의 죄수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커 보였는지, 우리는 그 죄수들이 누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부러워했다.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정기적으로 목욕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 내 신세가 처량해졌다. 저들은 분명히 칫솔도 있을 거야. 저들은 분명히 옷소를 갖고 있을 거야. 저들은 매트릭스도 각자 하나씩은 있겠지. 그리고 저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편지를 받을 거야. 가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 적어도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있는 그런 편지 말이야. 우리는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을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공장에 들어가 안전한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는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조각의 행운을 얻는 것이 당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다. 상대적인 행운의 척도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다. 수용소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작업반이 있었다. 매일 12시간씩 가파른 언덕에서 좁은 선로를 따라 진흙탕을 오가며 운반되는 통을 비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은총에도 정말로 고마워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에 있는 이를 잡는 시간을 준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가운 일이었다. 물론 이를 잡는 일 자체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를 잡기 위해서는 천장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추운 막사에서 옷을 벗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잡는 도중에 공습경보가 울리지 않아 전등불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늘 고마워했다.
만약 이때 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하룻밤의 절반쯤은 꼬박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즐거움에 대한 일종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런 식의 즐거운 순간도 있었다. 취사실에 들어가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어떤 요리사 앞으로 나 있는 줄에 설 수 있는 행운을 잡았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수감자 출신인 그 요리사는 커다란 국냄비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미는 그릇에 수프를 퍼넣어주고 있었다. 그는 수프를 퍼주면서 그릇을 내민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유일한 요리사였다. 자기 친구나 고향 사람에게는 몇 알 안 되는 감좌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에서 살짝 걷어낸 희어멀거한 국물만 주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수프를 나누어주는 그런 요리사였고 나는 그 사람 앞으로 난 줄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네, 빅터 프랭클은요, 여기서 자신이 느꼈던 즐거움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것들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즐거움으로 다가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저 당장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어멀거한 국물이 아니라 감자를 한두 덩이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떨어져 가스실이 없는 수용소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밤새 비바람을 맞으며 꽁꽁 언 채 서 있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들의 마음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에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란 그저 당장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서 오줌이 흥건한 집단 위에서도 춤을 추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어서 다른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무한히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러한 긍정적인 희망을 소설이나 상상이나 주장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글을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수용소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는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은 가능했다. 밖에 있을 때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겠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면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적게 손상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서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수용소에서 더 잘 견딘다는 지극히 역설적인 현상도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작업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구룡 소리가 들려왔다. 그 구룡을 따라 우리는 어둠 속에서 큰 돌멩이를 넘고 커다란 웅덩이에 빠지면서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호송하던 감시병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총의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옆 사람의 팔에 의지해서 걸었다. 한마디도 말을 하기 힘들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이 세운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만약에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이지 나는 마누라들이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꼴을 몰랐으면 좋겠소. 그 말을 듣자 아내 생각이 났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부축하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고 걷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머릿속으로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 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연 분홍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모습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이든 아니든 그때 내가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는 말을 말이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더 말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고통을 올바르게 견디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앞에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자 뒤에 오던 사람들이 그 위로 넘어졌다. 감시병이 달려와서 가지고 있던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그 후 곧 내 영혼은 수감자 신세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아 되돌아갔다. 나는 머릿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내가 물으면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에는 반대로 그녀가 묻고 내가 대답했다. 그러다가 작업장에 도착했다. 모두들 더 좋은 연장을 차지하기 위해 캄캄한 광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왔다. 빨리빨리 움직이라는 욕설 속에서 곧 우리는 전날 일했던 배수구로 위치를 찾아서 갔다. 얼어붙은 땅이 곡괭이 끝에서 깨지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불꽃이 튀었다. 모두들 말이 없었고 머리는 마비되어 있었다. 그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내의 영상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아내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서야 내가 깨달은 것이었는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수용소에는 오는 편지도 가는 편지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의 굳건함, 내 생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때 아내가 죽었었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더라고 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내 자신을 바쳤을 것이다. 나와 그녀가 나누는 정신적인 대화 역시 아주 생생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읊조렸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시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니. 이렇게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감자들은 멀리 과거로 도피해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과거의 일들을 회상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작은 해프닝이나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 향수 어린 추억이 그 장면들을 성스럽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영혼은 그리움을 향해 먼 과거로 달려갔다. 나는 이렇게 상상했다. 상상 속에서 버스를 탔고 열쇠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문을 열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전등을 껐다. 우리 생각은 대개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런 기억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내적인 삶이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때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는 도중에 호송열차의 작은 창살 너머로 석양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짤즈부르크 산 정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절대로 삶과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믿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곤 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구름과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의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인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그날도 우리는 참호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도 잿빛이었고 창백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눈도 잿빛이었다. 동료가 걸치고 있는 넝마 같은 옷도 잿빛이었고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또다시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사방을 뒤덮고 있는 음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느꼈으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 라고 소리치는 활기찬 대답 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평선 저 멀리에 그림처럼 서있던 농가에 불이 들어왔다. 동트는 새벽의 초라한 잿빛을 뚫고 불이 켜진 것이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을 했고 나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점점 더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쳐서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 새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네, 저는 빅터 프랭클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한히 감동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분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만 저 역시 하늘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남자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에서 그랬었어요. 저는 7월 달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한창 찌는 여름이었죠. 입대를 한 다음 날이 초복이었습니다. 그때 논산훈련소에는 신종플루가 엄청난 유행이었어요. 사람은 많지, 그리고 또 저는 운이 없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조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수백 명의 훈련소 훈련병들이 버린 쓰레기를 일일이 맨손으로 뒤집어가면서 캔과 비닐과 종이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어 담고 있었던 거예요. 체력은 떨어졌지, 나이는 들어서 군대를 갔지,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졌지, 논산에 들어가 있는 내내 감기를 앓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렸고요. 저는 제가 내내 캑캑거리고 기침을 해서 의무실을 자주 갔는데요. 의무실에 가서 누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약을 받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난 것이 논산훈련소 의무실에는 제 기억에 약이 몇 종류 없었어요. 기침이든 고열이든 누구나 거진 비슷한 약 3알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군의관님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는데 그 병사 기록 차트를 군의관은 보잖아요. 거기엔 아마 제 나이와 주소지가 써 있었을 겁니다. 그 군의관님이 저를 보고 그 차트를 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고시생? 서울대? 제가 군대를 늦게 들어갔고 주소지가 관악구였기 때문에 아마 저같이 비슷한 케이스가 많았을 겁니다. 그 군의관분이 제 대학교 선배라면서 저한테 논산훈련소 잘 견디라고 그렇게 한마디 힘을 북돋아 주었었는데요. 사실 거기 의무실에서 주는 약을 먹어도 전혀 감기가 낫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질 수 있었는데 그 약 때문에 겨우 악화되는 것은 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흘치씩 주는 약을 먹어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제가 의무실을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가자 그 군의관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재우야, 훈련소에서 이 감기는 낫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의무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기침을 하면서 5주간의 훈련기간이 끝나기만을 바랬죠. 그러다가 거의 막바지 각계전투를 하고 야간 행군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정말 고열이 심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더랬습니다. 결국 각계 훈련을 마치고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의무실에 속옷만 입고 옷을 다 벗어버린 채 누워있었는데 그때 39도 고열이었습니다.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가 걱정한 거는 단 하나였어요. 훈련을 마치지 못해서 제 입소 대상자로 분류되면 어쩌나. 저는 오로지 그것만을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논산훈련소 한 번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멈추지 않았던 기침과 감기는 아마 훈련소의 불결한 위생과 제가 매일 2시간씩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기 때문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바로 자대에 있는 의무실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약을 한 입에 털어넣는데 그 약이 굉장히 졸린 거였거든요.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 논산 훈련소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깨끗한 포단 위에서 모포를 덮고 자고 일어나자 정말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감기가 나았었습니다. 그렇게 감기가 낫고 며칠 동안 저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빅터 프랭클처럼 하늘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자대에서도 여전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됐지만 비닐 장갑을 끼고 할 수가 있었고, 아프면 언제든 의무실에 가서 증상에 맞는 많은 약을 먹을 수가 있었고, 한여름이 조금 지나서 날도 조금씩 선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얀 구름을 보면서 그냥 그저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오늘 빅터 프랭클의 이 글을 읽으니 그가 알록달록한 하늘을 보면서 행복했다는 그 이야기가 실감나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의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가진 것도 많고 더우면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 언제든 샤워를 할 수 있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닐 수도 있는데,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그때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만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중에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동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부분, 그 부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느꼈던 감동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한재우의 브런치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스스로 다지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